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2023년 3월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 어처구니 없는 교리로 사람들을 꿰어 돈도 정신도 육체도 착취해버린 사이비 교단에 관련된 충격적 고발이었죠. 이 다큐멘터리가 문제 삼은 건 신을 모시는 마음과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 종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 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목숨과 자존을 짓밟은 악마들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지탄받아야 할 존재는 물론 그 교주들이지만 그 이상으로 악마성을 보여줬던 건 그를 도왔던 자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조력자가 없었다면 한낱 망상증과 성도착증 환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돕고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은폐한 자들이 있었기에 이 악마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한편 정치판에 흔히 쓰는 말로 킹메이커가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조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킹, 즉 왕은 직위가 아니라 신분이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만드는 자라는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건 꽤 수상한 일이죠.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일반 의지를 모아 만들어낸 법이 지배하고 사람은 그 법이 규정해주는 직위를 통해서 또 법이 허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스스로를 직위가 아닌 신분이라 착각하고 법치주의를 빙자해서 제멋대로 법을 우롱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왕으로서 또는 영주로서 여기는 이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조차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겠죠. 오늘 정준이의 논은 그렇게 신을 빙자한 자들과 왕이 되려던 자들이 어떻게 서로 짝짝꿍이 되어 우리를 우롱하고 있는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정준이의 논 17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통일교, 정식 명칭으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학자 총재가 오늘 일자로 구속되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제기하고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것, 청탁금지법 위반,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업무상 횡령, 청탁 목적의 선물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2022년 10월 해외 도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비서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그렇다면 이런 돈과 선물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요청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직까지는 명확히 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는데 자신을 향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든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특혜를 원했다든가 자신들이 관련된 아프리카 사업에 국제 원조 자금이 가도록 했다는 등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는 자신들의 정교 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교단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는데요. 우리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아주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 아무리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였다고 해도 감히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싶지만 적어도 뇌물을 건넨 통일교의 특성으로 보면
그런 마음을 품었음직하고요. 집권 전부터 온갖 무속 논란에 휘말렸던 윤석열과 김건희의 속성으로 또 보자면 그걸 알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보도로만 알려진 것이니까 확증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서 그 배경과 정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특검 측은 한 총재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특별 집회를 열어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 총재가 집회에서 한 윤석열 지지 발언, 그리고 대선 다음 날에 통일교 지구장들이 한 총재에게 올렸다는 서신보고 문건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또 최근 특검은 11만 명에 이르는 통일교 신자들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집단 입당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의 돈입니다. 이 돈은 5천만 원씩 각각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요. 이 중 하나에는 왕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절반은 메신저인 권 의원에게, 나머지 절반은 최종 목적지인 윤석열에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짐작되고 있겠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언이고요. 그의 배우자이자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상자 사진도 직접 찍어뒀다고 하네요.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 총재 비서를 만나게도 해줬습니다. 물론 권 의원은 금품수수와 만남 주선 자체를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한 총재는 정작 돈 준 사실을 인정했고요. 다만 세뱃돈이라고 하죠. 세배 한 벌에 그 정도 돈이라면 줄 설 사람 아마 여기도 수두룩할 텐데요. 물론 아무한테나 뿌리는 세뱃돈은 아니었겠죠. 아무튼 권 의원도 그리고 한 총재도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돈이 오고 갔다는 것도 믿기 어려워야 마땅하지만 그 돈 위에 왕자를 새겨 넣었다는 증언 참으로 믿기 힘듭니다. 혹시라도 자극적인 정보 흘리기를 통해서 여론을 주물럭대는 검찰 특유의 선정 기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경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윤영호 씨의 진술과 추가 증거가 또 있었다고 하니 마냥 두고 보자고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건희와 윤석열이 종교 그리고 무속계와 맺은 인연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이 모이는 행보와는 확연히 달랐죠. 윤석열이 2021년 당시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 참가할 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그리고 나왔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토론 중에 슬쩍 훔쳐볼 용도로 적어둔 어떤 수치 같은 것도 아니고 손바닥 정중앙에 떡하니 적어놓은 한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대선 후보 경선 토론입니다.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캠프에서 치밀하게 관리하는 자리죠. 윤석열은 대체 무슨 심사로 그걸 손바닥에 적고 나왔을까요? 후보자를 챙기는 주변에서는 또 그걸 보고도 왜 그냥 두었던 걸까요? 그냥 두었다면 대체 어떤 연유였었을까요? 일거수, 즉 손 한 번만 번쩍 들어도 대중 앞에 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눈에 띄어도 어쩔 수 없다고 윤석열은 고집을 피웠던 거고 주변에선 그걸 말릴 사람 하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효과만 좋다면 감수하겠다는 거였겠죠. 그 무속 쪽 효과에 배팅을 걸 정도로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왕자는 동네 할머니가 그냥 적어주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박을 걸 만큼 소위 영빨을 지닌 할머니라면 누구였을까요?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되었으니 그 실력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거라고 보는 게 아마도 합리적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한 명의 실존했던 왕이 사후 600년 만에 별 한 감 불려 나온 사연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최고로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왕이죠.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길인 광화문 앞길에 세종대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중앙에 세종대왕 상이 앉혀져 있고 그 옆길에 세종문화회관이 자리합니다. 행정수도의 이름도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군주인 셈이죠. 세상 온갖 것들에 대해서 조롱과 폄훼를 일삼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이른바 까방권, 즉 까임방지권, 다시 말해 함부로 편애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받은 인물이 바로 또 세종입니다. 그럴만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역사에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국왕인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성군으로서 칭송을 받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한글 창제라는 실로 엄청난 성취를 주도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시쳇말로 흑역사라고 할 만한 부분조차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 혹은 고충이라고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예컨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비만과 당뇨가 심했다는 것도 고기 덕후라면서 길이고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마른 성격 역시 지나치게 똑똑한 군주가 멍청한 신하를 보면 그럴만하다면서 양해되고 있고 북방의 사군 육진을 개척한 후에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원성을 남겼던 정책도 국토의 확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 아니냐면서 치부되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웅화도, 악마화도 모두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냉정히 보더라도 세종, 영웅에 가까운 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의 모든 행적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무엇보다 세종을 제멋대로 자기 정당화에 써먹는 일은 더 나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슬슬 감이 오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 관련 발언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제인 9월 22일 대법원은 2025 세종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 외 행보가 왜 그렇게 잦은지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또 왜 그렇게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 주최 행사에 대법원장이 나와 발언한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회사 발언이 좀 아리송합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 발언 내용 한번 보시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쉬는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제로 그런 현대적인 형태의 사법 철학을 가졌는지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자체는 늘 옳아 보이는 말을 반복하는 데 불과해서 솔직히 대법원장이 국제학술 행사에 나와서 던졌어야 할 독창적인 화두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하나마나한 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저런 말을 한 거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요. 언론도 그걸 알아서 신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게 될 걸 모르지 않은 채 작심하고 꺼낸 말이었겠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통치권 강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법치와 사법 독립이라는 정신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대법원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도 그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그 갈등 지점을 활용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의 발언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1430년에 세종대왕이 토지 조세 제도인 공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 백성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였다면서 말하자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 작업이 600년 전의 조선 왕조보다도 못한 졸속 작업에 가깝다고 비판한 셈입니다. 이 발언이 역사적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전국 각지의 전현직 관료랑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 수렴 작업을 펼쳤고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건국 초기에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조세 저항에 부딪히면 상당한 장애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 한 일이죠. 또 현대 민주국가 입법은 이미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투표를 하죠. 또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전국민 투표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법부와 행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또 거쳐서 법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참조하고 공청회를 벌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이런 여론 수렴 절차에 예외적인 권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법부죠. 자, 보시죠.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사법부의 수장과 주요 법원장을 뽑자고 하면, 시민이 참여해서 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하면, 시민이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사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뻔하죠.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전 국민의 의견을 세세히 물어서 그런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그때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의 애민정신을 들어서 찬성할까요? 오히려 사법 독립을 방해하는 일이라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세종대왕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아래의 지점에서 무척 명백해집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조선의 건국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본주의와 애민정신의 구현자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에 대한 존중을 보인 건 아니었죠. 기껏해야 훈민정음 창제문에도 나오는 어린 백성, 즉 어리석지만 군주가 아끼고 살펴야 하는 불쌍한 백성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세종대왕은요,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존중하는 근대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나쁜 사람이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잘났건 못났건 역사의 한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라는 것이고요. 결코 초역사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례로 세종대왕은 부민고소금지법을 되살렸습니다. 종이 상전을 고발하거나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면 극단적인 예외사항 외에는 곤장 100대를 치거나 삼천리 바깥으로 내쫓게 하는 법률입니다. 또 세종대왕은 노비 종모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로 남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른바 일천즉천의 원칙을 법률로 굳힌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극단적인 형태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세종대왕이 만든 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인류 보편 가치를 앞서서 실현한 걸까요? 그 시대에 옳았든지 글렀든지 간에 나름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다만 세종이 초역사적 인물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시민이 법관을 고발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은 부모 모두 법관이어야 한다는 법을 만들면 그게 정당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면에서도 세종대왕이 옳다고 생각하고 싶은 걸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인용은 솔직히 말해서
식견없음의 극치입니다. 세종대왕이 법의 지배를 실천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법치주의라는 근대적 원칙을 억지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근대적 의미에서의 법치, 즉 법의 지배로 보는 건 상당히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해석이고요. 기껏해야 세종대왕은 전근대적 형태의 법률주의, 즉 법률을 통한 지배를 향해 약간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게 타당합니다. 올바른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평가입니다. 원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인치, 다시 말해서 군주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대체해버린 근대적인 개념이죠. 헌법, 그리고 그에 근거한 입법,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정과 사법으로 대표되는 체계입니다. 자, 이 체제 안에서 사람은 결코 통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법으로 표현된 시민의 일반 의지를 대신해주는 한 인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1400년대 조선 왕조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군인 세종대왕은 당시 국가의 유일한 주권자였고요. 그러니까 인치를 했을 따름이고요. 그런 인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의성이나 비체계성이라는 문제를 법률이 가지고 있는 체계성과 합리성으로 좀 보완하려고 했던 게 그 업적의 핵심적인 평가의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법치의 화신으로 띄운 건 역사적 무지의 산물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세종대왕을 초역사적인 인물로 만든 것이거나 혹은 본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실상 법률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법률주의일 뿐이고요. 심지어 법관에 의한 지배라는 의미에서 사법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과 그에 대한 시선을 모아서 하나의 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인류는 신이 없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곧 무질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신과 그런 왕을 필수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신을 죽여버렸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왕의 목을 쳤습니다. 물론 신앙의 대상으로서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전통의 상징으로서 왕을 대접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입헌군주국의 왕일지언정 군림할 뿐이지 통치하지 않고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국가는 반드시 정교 분리를 헌법적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과 왕은 생각보다 이 시대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일컬어 흔히 일국의 왕은 하늘이 낸다라고들 하죠. 여기서 하늘이 민심 즉 천심이라는 주권자 시민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리고 왕이 그런 시민의 뜻을 대리해주는 아주 고독한 인간의 지위를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말로서는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과를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일교가 펴낸 공식 문헌을 보면 문선명은 자신을 만왕의 왕이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구세주의자, 메시아이자 모든 인류의 왕들 중에 왕이라고 칭한 거죠. 하나만 해도 벅찰 텐데 참 많이도 하려고 했습니다. 2004년에는요. 워싱턴 DC의 상원의원회관에서 스스로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의원 1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데이비스가 흰 장갑을 끼고 왕관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아서 당시 논란이 됐죠. 이들 정치인들은 행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동원이 됐다고 변명을 했지만 당시 통일교가 미국 정가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솔직히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한 인물이 권성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왕관을 옮기진 않았어도 큰 절을 올렸다는 거 스스로도 인정했고요.
그 대가로 넉넉한 세뱃돈을 받았다는 거 한 총재도 인정했죠. 그리고 그 관봉권 비단 보따리에 수놓아진 왕이라는 글자는 윤석열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숱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점지했다는 의미였겠죠. 윤석열은 손바닥에 왕이라는 글자를 새겨 대통령이 됐다고 신이 났을지 몰라도 한학자라는 참 어머니 손바닥 위에서 노는 한낱 손오공에 불과했던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인용한 세종대왕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큰 울림을 줄 만한 성현들의 말이 그렇게나 많은데 하필 왜 지금 굳이 세종대왕을 법치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었을까요? 행사명이 2025 세종국제 컨퍼런스라고 해서 저는 그 행사가 매년 국제적으로 열리는 정기적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한 번 열린 것이었고요.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차기 개최지가 한국으로 정해져서 마련된 거였더군요. 지난 19차 회의는 2024년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2년 뒤인 2026년 제20차 회의의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즉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개최를 알리는 일종의 사전 행사였던 셈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세종의 애민 정신을 비롯한 법 정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라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는 생뚱맞아 보이는 이름의 행사를 올해 연 것까지 그럭저럭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가 차기 개최를 수락하며 연설을 한 시점이 2024년 10월입니다. 그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12.3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사법부라면 이번 행사에서 내란을 겪었지만 이것을 법치주의로 잘 극복해낸 성과를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게 대법원장의 지론이고 행사명을 그렇게 세종의 이름을 넣어서 잡았다고 한들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법치주의로 끌어내리고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로 다스리고 있는 그 엄정한 과정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알리는 게 본질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0년 전에 그 가당치도 않은 근거를 끌어다 붙여서 사법 독립을 외치기 전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일에 관련된 세종대왕의 탁견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법치주의 현실을 알리는 게 훨씬 더 타당했을 일이죠. 혹시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내란 종식에 대해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작 인용했어야 할 세종대왕의 업적을 하나 알려드리죠. 세종대왕은 1431년에 휼형교지를 내려서 옥송팔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렵죠? 휼형교지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옥송팔칙이라고 하는 건 재판과 형벌을 다루는 관리들이 지켜야 할 8대 원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내란에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요. 신중한 심리, 공정한 판결, 철저한 증거조사를 주문한 내용이고요. 특히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죄인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속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솔직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인용하긴 어려웠겠다 싶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관용과 인권보호를 철저히 적용하면서도 대선 직전에 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선 충격적으로 신속하기만 할 뿐 신중하지 못한 심리와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 시도라는 최악의 결과만 남겼으니까 말이죠.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률과 원칙의 선별 적용이었습니다. 결국 조희대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본질적으로 실천한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의 의미인 인치, 즉 그중에서도 법관이 자의로 법을 선별 적용한다는 법관주의를 실천해 왔으니 내란 국면을 법치주의로 극복해내는 세종대왕적 실천을 말할 수 없었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했던 세종대왕에 대한 선별적인 인용은
그와 그로 대표되는 사법부에 이미 내재해 있는 본질적 한계를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겠느냐? 논객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았음직한 경구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꽤 깊어서 기원전 209년 중국 진나라 말기에 등장합니다. 법률을 써서 아주 혹독하게 통치하던 진시 황제 사후에 아주 극에 달해 있던 백성들의 불만이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터져 나오죠. 진승과 오광은 왕후장상 영유종호라는 구호로 농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왕과 제후, 장수와 재상 등의 높으신 신분은 타고난 게 아니란 말이었으니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세계관이었던 셈이죠. 그로부터 1000년 넘게 지난 고려시대에도 이 구호는 힘을 얻었습니다. 1198년 노비 만적이 다른 노비들을 이끌어 봉기하면서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며 신분자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인간 평등 사상을 드러냈습니다. 만적은요, 당시 무신 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충원의 사노비였습니다.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 노비 출신 하급무사였던 이의민에 의해서 일으켜진 것이고, 그 이의민을 다시 최충원이 제거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과정을 본 그는 신분질서라는 게 한낱 강자들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나는 신이라고 외치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었던 자들, 제 아무리 독생녀를 주장하고 왕자를 손바닥에 새겼던들, 스스로 신이나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온갖 사수를 부려서 그 자리에 올랐을 뿐입니다. 일단 그 자리에 오르면 또 온갖 권력을 부려 또 법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지배술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세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그렇기에 그 자들은 서로 그렇게나 잘 어울리는 겁니다. 신앙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법치주의는 그들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시민의 이념이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의 토대를 두고 있고 특권 계급의 창설을 허용치 않습니다. 알고 보면 무지성의 신분제 질서를 언제든 복원해내고자 하는 그들을 수시로 걸러내어서 우리 공화국 바깥으로 추방하는 번거로움은 이 공화국의 시민된 자가 단호히 짊어져야 할 권한이자 의무일 겁니다. 정준이의 논 17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를 주고 내일 할 맞을 아침이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